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85이 되었고 가정의학과와 예방의학을 평생 전공해 왔습니다. 횟수로 60년 가까이 병원을 지키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삶과 마주했습니다. 특히 50대를 넘긴 중년 여성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민은 바로 운동을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2시간씩 땀을 흘리며 걸었는데도 배는 여전히 불러있고 허리 둘레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숨을 쉬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고기만 드시는 극단적인 식단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몸에 탈이 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환자 한 분에게 길게는 10분도 채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더 열심히 운동하세요, 탄수화물 줄이세요 라는 단편적인 처방만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의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며 뱃살은 단순히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뱃살은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겉으로 보이는 체중계 숫자만 줄이려고 애쓰는 것은 집이 불타고 있는데 연기만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통해 전하려는 것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습관 속에서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균형의 지혜입니다. 뱃살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 그리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의 설계도를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가장 먼저 운동부터 시작하십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고 나면 마치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뱃살을 빼는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착각의 딜레마, 즉 운동 만능주의의 함정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체중 관리는 섭취 칼로리와 소모 칼로리 사이의 섬세한 저울질입니다. 많은 분이 운동의 소모 칼로리를 실제보다 3배 이상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인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피자 한 조각의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약 1시간을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라면 한 개의 칼로리는 보통 2시간의 걷기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바삭한 치킨 2조각은 2시간 10분, 그리고 주말에 나를 위로해주는 짜장면 한 그릇은 무려 3시간 20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혹시 어제도 열심히 운동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마음 편히 드신 것은 아닌지요? 이것은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 자료를 보면 체중 감량의 80% 이상은 식단 조절에 달려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만들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켜 대사를 돕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칼로리 적자를 만드는 주역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도 기름을 통제 없이 쏟아붓는다면 결국 차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칼로리 계산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접시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밥 공기보다 2분의 1 크기의 작은 밥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접시에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도 작은 그릇에 담으면 충분히 먹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식탁에서 음식 접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지 않고 식사 후 남은 음식은 바로 주방 안쪽으로 치우는 것도 무의식적인 추가 섭취를 막아주는 좋은 습관입니다.
저의 오랜 환자들은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 달에 1kg 이상의 체중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많은 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절제한 대가로 주말 하루를 치팅데이로 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치팅데이가 일주일의 노력을 하루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치팅데이에 섭취하는 칼로리는 하루 권장 칼로리의 200%를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미국 임상 영양 저널 AJCN에 발표된 논문 2015년에 따르면 불규칙한 식사 패턴은 규칙적인 식사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다음 주 동안의 지방 축적을 더 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폭식하는 습관은 다이어트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버리시고 매일 적정한 칼로리 내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이제 운동 만능주의의 덫에서 벗어났다면 뱃살이 빠지지 않는 두 번째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가장 오해하고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저탄고지,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환자들이 이 비법을 시도했고 일시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다이어트법은 우리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체중을 줄이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는 포도당, 즉 탄수화물만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신경학회 AAN에서는 탄수화물 섭취가 극도로 부족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어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혹시 배가 고파야 살이 빠진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극단적인 식단은 특히 중년 이후의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글리코겐 탄수화물의 저장 형태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단백질, 즉 근육 조직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근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다이어트에 독이 됩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는 엔진인데 이 엔진을 스스로 해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해온 엄순봉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극단적인 식단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70대 초반이신 엄순봉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비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날씬한 몸매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유난히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앉을 때마다 배가 접히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10,000보 이상 꾸준히 걷는 분이셨지만 뱃살은 도무지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엄순봉님께서는 젊을 때부터 면과 빵을 특히 좋아하셨고 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은 별로 당기지 않아 거의 드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과 운동 부족은 아니었지만 악력 테스트에서 정상 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했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에서도 근력이 부족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겉모습은 날씬했지만 내장 지방 수치가 정상 기준인 100을 훨씬 넘긴 12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나쁜 일만 하는 내장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근육량을 평가하는 수치 역시 남성 기준인 7 미만에 가까운 6.28이 나와 근육량 감소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엄순봉님의 뱃살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과 단백질 부족이 합작해서 만든 대사 비상사태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엄순봉님께 극단적인 저탄고지 대신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동시에 단백질 섭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단 조절을 처방했습니다. 면 대신 두부면 파스타를 드시고
매 끼니 생선이나 두부 한 접시 분량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후 엄순봉님은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힘이 생기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뱃살은 결국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였으며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에서 벗어나 균형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편식은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ASN의 권고를 바탕으로 저는 건강한 중년에게 총 섭취 칼로리의 40% 정도는 탄수화물로 채울 것을 권합니다. 이는 하루 100g 이상의 탄수화물 양이며 뇌와 근육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을 짤 때 밥은 3분의 1 공기로 줄이되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채소와 단백질은 2접시 이상 충분히 섭취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근육을 지키면서 뱃살을 빼는 마지막 열쇠, 바로 단백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단백질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칼로리를 태우는 공장, 즉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육 조직은 지방 조직보다 신진대사가 활발해 같은 양이라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에서 가장 먼저 배신하는 것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지금 드시는 식단에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한국인의 식단은 밥, 면, 빵 위주의 탄수화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서 엄순봉님의 사례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생활을 지속하면 지방이 쌓이는 것은 물론 근육을 만들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은 22%의 단백질과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데 시멘트가 부족하면 부실 공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단백질의 섭취량은 체중 킬로그램당 0.8g입니다. 하지만 근육 손실 위험이 높은 노인층에게는 최근 킬로그램당 1.2g까지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음식으로 환원해보면 체중 60kg인 분의 경우 하루 약 72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이 한 그릇 이상 들어가야 충족되는 양입니다. 면 요리나 빵 하나로 한 끼를 때우는 습관이 반복된다면 단백질 요구량이 채워지지 않아 근육은 속절없이 감소하게 됩니다. 저 역시 저의 가족에게 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고 무기력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식사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부와 팔뚝에 살이 붙어 예전 옷이 맞지 않자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저를 늘 지지해 주던 아내였지만 이 시기에는 거울 앞에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의 식단을 점검했습니다. 밥은 적게 드셨지만 주로 드시는 것이 샐러드나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했지만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즉, 몸이 근육을 지키지 못하고 지방을 저장하는 대사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신 아침 식사에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반모, 저녁 식사에는 살코기 생선 한 토막을 반드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를 잘 안 드시던 아내가 부담스러워했지만 단백질이 주는 높은 포만감 덕분에 간식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포만감 호르몬인 펩티드 YY가 증가하고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감소하면서 식욕 조절이 쉬워진 것입니다. 6개월 후 아내는 체중계의 숫자가 아닌 몸의 변화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처졌던 팔뚝살이 탄탄해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뱃살이 줄어들자 젊은 시절의 치마도 다시 꺼내 입으셨습니다.
아내는 제게 당신이 준 약보다 이 단백질이 진짜 명약이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재료를 넘어 우리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생명의 연료였습니다. 밥 대신 두부면을 활용하여 파스타나 비빔면을 만들어 드십시오. 일반 면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낮습니다. 아침에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무가당 요구르트를 섞은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 단백질을 포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뱃살을 뺀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지혜를 종합하여 평생 건강을 지키는 균형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일시적인 체중 감량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한식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서양식인 햄버거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할까요? 정답은 균형에 있습니다. 비빔밥에는 밥, 탄수화물, 고기 단백질, 각종 채소식 이섬유, 미네랄과 고추장이라는 양념과 함께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의 표본입니다. 반면 햄버거 역시 빵, 탄수화물, 패티고기, 단백질, 지방, 양파, 토마토, 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양 구성 자체만 보면 서양식 비빔밥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햄버거를 주식이 아닌 간식으로 먹는 우리의 습관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를 보면 햄버거가 오후 3시쯤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미 점심을 먹고 난 뒤 남는 에너지를 간식으로 추가하여 몸에 과잉 에너지를 쌓는 것이 뱃살을 만드는 진짜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후 3시쯤 무심코 손이 가는 달콤하고 짠 간식이 있지는 않은지요? 입에 달고 짠 음식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만 결국 몸에는 독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6주 6주의 시간을 들여 입맛을 재설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기간 동안만은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멀리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만 6주만 지나면 우리의 혀가 건강한 맛에 익숙해져서 이전에 달고 짠 음식을 오히려 거북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장났던 센서가 다시 정상 작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습관이 정착되면 뱃살 없는 건강한 노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흔히 비만도를 평가하는 체질량 지수 BMI는 키와 체중만으로 계산하는 단순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엄순봉님처럼 근육량은 부족하고 내장 지방만 많은 말은 비만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침묵의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체성분 검사를 통해 나의 근육량과 내장 지방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뱃살을 빼는 일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균형과 활력을 되찾아 건강한 노년을 설계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빔밥처럼 다채롭고 균형 잡힌 영양소로 가득 찰 때 비로소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운동 만능주의의 착각에서 벗어나 칼로리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뇌와 근육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 대신 건강한 탄수화물을 40% 비율로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근육을 만들고 대사량을 높이는 생명의 연료인 단백질을 매 끼니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비빔밥처럼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통해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저의 6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권처럼 한 번에 터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겉보기에 날씬했던 엄순봉님처럼 혹은 저의 아내처럼
지금 여러분의 뱃살이 보내는 신호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